네, 수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이 뉴욕에 계신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기 뭐 한파입니다. 한파. 네, 오늘서부터 눈 온다 그러고요. 네. 낮에 최고 기온이 30도 밑을 오르내리니까 굉장히 춥죠. 그럼 뭐 영하네요. 예, 영하죠. 어허.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네. 자, 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0년도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우리 한인 사회 내에서도 아직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거 결과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끝까지 이거 좀 어깃장이죠. 아. 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우기는 건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가깝게 일하던 사람들도 다 인재는 아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왜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좀 부정선거로 인해서 졌다 이 좀 피해자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자신의 그 아주 열혈 지지층들한테 이 지지를 받거든요. 네. 모금도 하고 이 아하. 후위를 기약하기에는 이게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선거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12월 14일 각 주가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요. 그게 확정됐거든요. 네. 그 538명 선거인단 중에 결론은 조 바이든이 306명, 트럼프가 232명 네.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요게요 참 재미있는 게 4년 전 힐러리 클린턴하고 조 바이든이 이게 딱 정반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숫자가 똑같아요. 예, 아. 306명을 트럼프가 이겼었는데 이번엔 바뀌었죠. 아하. 전체에 한 1억 한 6천만 유권자가 투표한 것 중에서 8천 한 120만을 조 바이든이 얻었고 네. 7,430만 트럼프가 얻었고 51.3, 46.8 꽤 큰 차이입니다. 조 바이든이 이겼는데 지금 고만들 이 논란을 하고서 이제 이 정리된 걸로다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 사회도 아직 부정선거다 뒤엎을 수 있다 취임식 때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은데 이제 정리됐다 확정됐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트럼프 가까이 있던 상원 공화당 대표요 상원 1인자잖아요. 네네. 이분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분 전혀 얘기를 안 하다 바이든 승리 인정 안 하다 어제 의회 연설에서 우리 이제 조 바이든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다. 그리고 미국은 그 여성 부통령 뽑은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그 연설을 했어요. 네. 예, 이거 이제 정해진 거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어렵게 치러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 정해졌습니다. 1월 20일 취임식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자, 바이든 정부 새 국정 운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됐지만요,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선거에선 공화당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의회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 워싱턴 D.C.를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오랫동안 보면은 백악관 이상으로 의회가 그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의회 구성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미국은 하원 정치인데 하원을 보면은 공화당은 3석을 잃은 대신에 13석을 더 얻었어요. 뺏어왔어요. 그렇죠. 예, 민주당은 12석을 잃어버렸어요. 겨우 3석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석 이상 차이 나던 게 9석 차이로 줄였습니다. 네. 그거 아세요? 공화당이 그렇게 약진을 하는 데에 그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여성분 둘이 그렇죠. 아주 공로를 그렇죠. 세웠죠. 네, 네. 민주당 거 2개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주 빅뉴스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분들의 지위와 영향력이
주목을 받을 게 뻔합니다. 네. 되게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원을 보면은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 211석, 9석 차이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소수당 다수당 차이가 작은 그런 의회 구성이라고 합니다. 상원은 상원은 지금 확정된 거는 48대 50. 이게 이제 공화당이 2석이 많은데 이게 조지아에 런오프 일렉션을 놔두고 있죠. 1월 5일. 그렇죠. 이게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아주 여기에 양 당이 여기에 아주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선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상원을 보면은 공화당 세력이 세졌다. 그 캘리포니아 지역구 갖고 있는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시가 우리가 소수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의회 일정은 정하지만 운영은 내가 한다. 큰 소리 칠 정도로 아주 그 의기양양하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양당이 아주 굉장히 정파적으로 또 양극화로다가 그 싸움이 격화될 것 같아가지고 좀 불안하게 보이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의회 구성입니다. 네. 이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 의회 내 분위기가요. 네. 네, 네. 그 뭐 미시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거의 인정을 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맥코넬이 바이든을 축하한 것을 비난한다라는 기사를 트윗을 하면서 말이죠. 뭐 7,500만 표를 내가 얻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고 기록 아니냐.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 우리는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또 트위스트를 날려서 아직도 지금 뭐 불복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참 오래 가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게요. 예,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편 투표를 했잖아요. 우편 투표를 거의 8천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우편 투표를 하면은 당연히 조 바이든이 유리하죠. 민주당이 크게 유리하잖아요.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는 트럼프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우편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1,000만 표 이상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4년 전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공화당 쪽 보수 계통에서 세운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틀리지 않죠. 네. 그리고 우편 투표의 허술함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 눈에 비치는 거는 부정이고 조작으로 보이는 게 많은 거죠. 그 이유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어필하기도 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아주 더욱더 결집되고 확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1월 20일 날 한쪽에서는 조 바이든 취임식 할 때 한쪽 구석에서는 트럼프가 2024년 나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남한과 남북 간 그리고 미국 관계, 남북미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로 예상하는 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계신 한인 유권자 연대 이 뭐 아시안 그룹의 대표적으로 인수위원회와 연결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인수위에 뭐 우리가 직접 들어간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유권자 연대에서 매 2년마다 만들어놓는 이 이슈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네. 팔리시 프라이어리티라는 거. 예. 이게 안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슈를 뽑아가지고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라든지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이민법, 스몰 비즈니스 같은 거에 관한 데이터 결론 같은 거요, 현안 이런 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목소리가 전해지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는데요. 여하튼 조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4년 동안의 트럼프 정부하고 차이는 미국의 정상화다. 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백인 우월주의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인종 편견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굉장히 거리로 많이 씩씩하게 나오고 무장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 이걸 보고서 조 바이든 정부는 많이 정상화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소수계들을 존중하고 여성, 그다음에 이민자, 유색인종 그리고서 또 최근에
소수 약자로 나오고 있는 LGBT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가지고 정상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국제사회 외교안보 정책을 이 동맹 같은 거는 무시했습니다. 그냥 1대1로 미국의 국익이 되면, 미국의 이익이 되면 무조건 그 딜을 해가지고요. 협상력을 발휘해가지고서 이제 외교라는 거를 좀 기존의 외교 노선을 무너뜨렸는데, 조 바이든은 동맹 중심으로 미국의 동맹들을 지구촌에서 집결시켜서 네. 기후변화죠. 환경.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이 강화되고 조 바이든 측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퍼진 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에는 미국 내 현안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 같은 걸 챙기고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전선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과 중국 관계 하위 구조의 남북미 관계도 추진할 것 같고 동맹 중시의 인권, 평화, 이런 그 환경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북한과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오바마 때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북한이 전략적 인내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또 무슨 도발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마음을 졸이는데 여하튼 간에 미국이 북한이랑 같이 협상할 여지가 많습니다. 조 바이든은 클린턴 마지막 해 때에 연착륙 햇볕 정책을 열심히 했던 그 리더십이기 때문에요. 네. 무기 좀 견디면은 트럼프 때와 다르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선에서 미국과 북한 관계 만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갑갑하고서 좀 우라통 터지는 거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란 그 핵과학자를 암살해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한쪽에서 보면은 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이거를 첫 번째로 다루어라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그게 이스라엘 우파들이 한 일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먼저 이슈를 다뤄야지만 자기네가 살 길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도 여태까지 아주 전통적으로 해온 전략이 관심 끌기 하지 않았어요. 벼랑 끝 전술. 그래서 위협을 가하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은 어이쿠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미국이 그걸 먼저 다루게 되죠. 그러면 협상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볼 때는. 그래도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백악관에서 이란하고 핵 합의한 거. 조 바이든이 늘 그랬습니다. 지구촌의 핵 위협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선례는 이란과 핵 합의한 거다. 그거기 때문에 분명히 핵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조 바이든 정부도 북한이랑 협상을 할 거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조급하게 하면은 더 불리하다. 네, 여기에 끼어가지고 한국이 뭘 빨리 하려고 그러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경우가 있다. 저 이런 목소리 많이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러니까 북한이 좀 참아줘야 할 때다. 속으로 이렇게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